오물풍선. 이제 그만 보내면 안 될까요? 영상이 자꾸 끊기는데.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 홍문관, 깜짝 퀴즈. 홍문관을 설치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성종. 그렇지, 성종. 언제 때 무엇이 폐지됐기 때문에? 세종 때 집현전. 그렇지,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을 설치했다. 제2의 집현전. 선생님이 오늘 테스트에서는요, 홍문관을 제2의 집현전이라고만 써도 오케이 해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럼 사헌부에서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렇지, 검찰기구. 그래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 사관원은요, 왕에게 그렇지, 직언하는 기구입니다. 간사한 거랑 180도 다르다. 그쵸? 사관원. 홍문관은요, 경연을 담당하고 왕의 자문기구로 활동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4강의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한성부가 있었고, 춘추관이랑 성균관이. 네, 맞아요. 춘추관이랑 성균관이 있었죠. 자,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야? 그렇지,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였었다. 한양이 무엇이니까? 그렇지, 수도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 춘추관, 오늘날의 이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름이라 그랬죠? 뭘까요? 그렇지, 역사서, 편찬 및 그렇지, 보관을 담당하는 기구였었고요. 성균관은요, 그렇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가 되겠다.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끝내보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빠르게 진도 나가느라고 빼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볼게. 자, 조선의 지방제도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조선의 지방제도. 조선은 전국을 몇 도로 나눴어요? 그렇지, 8도로 나누었었다. 그래서 이 8도에는 황해도도 있고 평안도도 있고, 여긴 북쪽이에요. 평안도가 서북, 황해도가 이제 동북 쪽에 위치해 있죠. 오늘날의 이 블라디보스톡에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이 함경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북쪽에 있고, 그리고 경기도 있죠. 경기도 있고, 이제 남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쪽에는요,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또 뭐 있어요? 경상도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우리 몇 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7도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이 아직 얘기하지 않은 선생님의 고향 무슨 도? 그렇지, 강원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도까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8도로 이렇게 누구를 보냈었다? 그렇지, 관찰사를 보냈었다. 관찰사를 보내놓고요. 그리고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무엇을 파견했다 그랬지? 관리를 파견했다는 부분에서 고려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는 이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교를 많이 한다고? 고려랑 비교. 그치, 많이 한다 그랬었지. 고려와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간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고려의 지방제도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우리 조선은 이 관리를 다 파견했지만 고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파견한 지역은요, 주현이라고 했었고, 관리를 파견하지 않은 곳은 속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많았을까요? 한 칸 더 앞으로 올게요. 뭐가 더 많았을까요? 그렇지, 속현이 더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조선은 달랐어. 조선은 전국에 무엇을 파견했기 때문에? 관리를 파견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 부와 목, 군현을 설치하고 이 군현에다가 또 관리를 파견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군사의 업무, 그리고 세금까지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사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수령이에요. 수령.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 상피제라는 게 있었어요. 상호 피하는 제도야. 선생님이 아까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 강원도라 그랬었지? 나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랐단 말이야. 그러면 강원도에 수령으로 파견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은 그 지방에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파견이 되는데 그럼 몰라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고 뭐가 유명하고 여기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누가 있다? 그렇지. 향리라고 하는 하급 관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리는요, 수령을 보좌하는 지방의 오래된 향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향리가 혹시라도 비리를 저질러서 수령을 꿰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향반들의 자치단체인 그렇죠. 유향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향소에서 하는 일은요. 첫 번째 수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세 번째는요. 그렇지. 유교 질서로 백성을 교화시킨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각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잠시 영상을 끊고 갈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관찰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관찰사는요, 수령을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감찰하는 사람인 거지. 왜냐면 수령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 지방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 자, 말 나온 김에 군사제도도 같이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조선의 군사제도. 우리가 이미 1학기 한국사 시간에 이제 중앙군이랑 지방군을 학습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군사제도는 수도와 왕실을 호위하는 중앙군과 그리고 변방, 이 지방을 관리하는 지방군으로 나누어져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 체제입니다. 그래서 군사제도 조선 전기에는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이 성인 남성들은요, 반드시 군대를 갔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군대를 갔어야 했다. 자,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 5위 체제, 그러니까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됐었잖아. 근데 이 5위 체제가 문란해져요. 왜냐면 내 이름 대신해서 너가 군대 가.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 5위 체제가 바뀌어서 무슨 체제가 된다? 그렇지, 오군영 체제가 된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는 5위, 조선 중기부터는 오군영 체제구나 라는 거,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오군영 체제구나 라는 거 비교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군은요, 수군과 육군이라고 해야 되는데, 육군은 병마사. 그래서 병마사 중에서도 그 지역을 특수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절도사, 병마절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군, 절도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수근절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해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쵸? 해군, 수근절도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께서도 수군절도사 출신, 그래서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는 이혁기 장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등용제도. 관리등용제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 과거제. 과거제는 1년에 한 번씩 실시된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되었어요. 자, 3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임금이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주간 해가지고 과거제를 특별 시험을 열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과거제는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쵸?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었어. 이 과거제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냐? 고려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의 과거제 같은 경우에 고려의 이 광종 때부터 4대 임금이었었던 광종 때부터 이 과거제를 실시했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의 과거제는요, 문과가 있고, 그리고 승려인데 나라의 스승이 되거나 왕의 스승이 되거나 국사가 되거나 왕사가 되거나 하는 승과를 실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술직을 뽑는 무엇도 있었다? 잡과도 있었다. 그런데 고려의 과거제에서는 무엇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을까? 무신 관료를 뽑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일어났었어요? 그렇지,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 과거제랑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다. 양천제. 양인과 천민이 있는 것이죠. 양인 안에는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상민도 있고, 그래서 사신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민, 중인, 양반, 천민까지 사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법제적으로는요, 양천제였었다. 그래서 양인들이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과거제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양인이면 다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신관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과는 누가 봤었다? 그렇지. 양반의 자제들이 이 문과 시험을 봤었고요. 무과는요, 중인들도 볼 수 있었고요. 다양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무과 엄청 어려웠어. 이순신 장군님도 떨어진 전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 어려웠어. 달리는 말에서 벌떡 일어난다던가, 말 아래로 솟는다던가, 정말 이거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과는요, 중인들도 볼 수 있었고, 주로 중인이 응시했었던 것은 기술직이었었던 잡과입니다. 기술직. 그래서 의과도 있고, 역술과, 그래서 음양과도 있고, 율과, 법률에 관련한 율과 등등, 역과 이런 것들도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 과거제뿐만이 아니라 또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죠? 그렇지, 천거제도. 일종의 천거제는 추천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음서제도. 음서제도도 마찬가지로 어디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렇지. 고려시대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고려시대 음서제도는 오품 이상의 관료에게, 오품 이상 관료의 자제들에게 적용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의 음서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2품 이상 관료로 고려시대 때보다 어떻게 됐다? 축소됐다. 2품 이상 관료 자제의 적용.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보다 더 축소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배웠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교통, 통신, 조선시대의 교통, 통신제도의 모습도 보았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딱 몇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3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렇지, 봉수제도가 있었어. 봉수제는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카톡도 할 수 없잖아.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낮에는 봉화에다가 연기로, 밤에는 연기가 잘 안 보이니까 뭘로? 불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바로 봉수제였습니다.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한다. 자, 그리고 배 조자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배 만드는 곳을 뭐라 그래? 조선소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배로 운송한다 해가지고 좋은 제. 참 좋은 제도. 우리 지방에 있는 관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봐봐,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을 걷어서 한양으로 가야 되면은, 우리가 세금을 다 뭘로 걷었을까? 돈으로 걷은 게 아니라 뭘로 걷었죠? 화폐로 걷은 게 아니라? 그렇지, 거의 곡식으로 걷었었잖아. 쌀을 몇 포씩이나 이렇게 들고 질질질질 끌고 한양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난 관리 안 해. 난 관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리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힘들었던 관리들을 위해서 우리 좋은 제도. 좋은 제도는 지방의 세금을 어디로? 배를 타고. 배를 통해서 한양으로 운송시키는 제도를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제도. 자, 그리고 역참제도 있었어요. 역참제는 말 타고 가다가 이제 말도 힘들고 나도 힘들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말과 도로에다가 사람을 배치해서 쉬어갈 수 있고 말을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통신이 원활해질 수 있었겠죠. 그쵸? 사람이 직접 전달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던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와 그리고 조선의 지방통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뭘 빼먹었었냐면은요, 바로 다름 아닌 교육제도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의 교육제도. 초등교육이 있고 중등교육이 있는데, 중등교육은요, 한양에서, 수도 근처인 한양에서 배울 수 있는 중등교육기관이 있고, 한양이 너무 멀면은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 있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까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초등의 이 교육제도는요, 각 지역마다 무엇이 있었다? 그렇지, 서당,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해가지고 훈장님이랑 같이 배울 수 있는 초등교육기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중등교육기구로 한양에 있었던 교육기관은 사부학당이라고 합니다. 사부학당. 지방마다 있었던 이 중등교육기관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이 향교가 되겠습니다. 향교. 있지 않나? 나 옛날에 내 시골이라서 그런가? 버스 타고 지나가면 이번 정류장은 향교입니다. 하면은 막 옛날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요, 성균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인 동시에 성균관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유교 교육을 받죠. 그쵸? 자, 그래서 유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균관은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과거제 문과에서는요, 속과, 진식과에 이제 합격을 하면은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원과나 진사과에 이제 합격을 해야 입학이 가능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는 뭐 한문이나 유교교육 같은 것들을 배울 텐데 기술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술교육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관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진도를 나가 볼 것인데요. 5강 같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몇 강? 5강 펼쳐주십시오. 민구스 5강인가요? 네, 좋습니다. 살인 세력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인 세력.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 백지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어봅시다. 자,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 이 공민왕 때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사대부들을 등용했어. 그치.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성리학, 유교의 한 갈래 중 학문 중에 하나인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을 배우는 신진사대부들, 공민왕 사후에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데에는 유교하면은 딱 떠오르는 유교의 선현들이 있어. 유교는 도덕적 통치를 이제 강조했었던 육아에서 학문적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게 유교였었잖아요. 유교의 선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공자, 맹자, 순자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이 성리학자들로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게 됐었던 것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맹자의 방벌이라는 이론을 보게 되면은요, 방벌에 무엇을 이야기한다?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맹자의 역성혁명. 왜냐하면 임금이 너무 어질지 못한 통치로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임금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역성혁명이란 말이지. 이거는 사실 말 한마디 차이인데 반역이나 아니면은 반란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역성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맞다, 찬성. 역성혁명에 찬성을 하고 온건파 신진사대분들은 아니다, 우리는 고려의 신하인데 어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지, 정몽주, 길제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그랬죠. 정몽주, 길제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은 그렇죠, 정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나중에 누구랑 결합을 해요?
그렇지.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랑 같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정몽주와 같은 온건파 신진 사대부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결국 제거당하게 되면서 우리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은 조선이란 나라를 반대했었는데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 낙향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비사자에다가 숲을 림자를 써서 사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조선 건국에 이바지했었던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은 뭐가 된다? 개국 공신이 됐겠죠. 그쵸? 나라를 개창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을 쌓은 신하라는 뜻입니다. 개국공신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개국공신들 나중에는 왕과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훈구 세력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척 관계. 왕과 가족, 혈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과 결혼을 해야겠죠? 근데 신하는 왕이랑 직접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외척 관계를 맺었다. 자, 살인 세력들은요, 주로 지방에서, 이 집안 향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백성들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키고 아니면은 이 지방 향반들의 자치단체였었던 유향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입지를 다져나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추구했었던 정치는 무슨 정치였어? 그렇지. 백성이 이 정치의 수혜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다. 그랬는데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삼촌이었었던 세조는요,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유정난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때 이제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조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어. 세조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주로 훈구 세력. 훈구 세력들이 이 세조를 지지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였겠어? 그렇지, 집현전 학자들. 집현전 학자들이 이 세조를 반대하게 된다. 그래서 세조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집현전을 폐지하고 그리고 사직서 내고 떠나는 신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다? 그렇지. 현직 관리들에게만 세금을 부여하는 직전법을 실시했다. 직전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는요, 다시 이 집현전을 부활시켜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집현전 이름 그대로 부활시켜버리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부활했어요? 제2의, 그렇지.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으로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죠. 홍문관을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홍문관에서 다시 경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종 때는 성종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왜냐면 성종의 롤모델이 누구였어? 세종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성종은 세종처럼 통치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훈구 세력들이 지금 정기를 꽉 쥐고 있는데 훈구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을까 하면서 누구를 등용하게 된다?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됩니다.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훈구 세력의 성장 5강의 1번 보면은 세조의 즉위를 도왔었던 공신들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다 그랬었죠?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한명회.
네,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신드롬을 흥행시켰었던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송강호 배우님은 알죠? 송강호 배우님이 이제 관상쟁이로 나온단 말이야.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대에 이제 단종이 왕이 올랐었던 시기인데, 이때 단종을 계속 견제했었던 무서웠던 세종의 아들 누가 있었다? 수양대군이 있었다. 이 수양대군이 이제 배우로 하면은 이정재 배우님이 이렇게 이정재 배우가 수양대군을 연기를 했었는데, 이 수양대군 옆에 꾹 붙어 다니는 검정 색깔 약간 퍼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입을 것 같은 이 검정 색깔 동물 퍼 같은 걸 계속 입고 다니면서 옆에서 낄낄낄낄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한명회야. 자, 그 사람이 한명회인데 미리 이 작품은 정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 때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 꼭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송강호 이 관상쟁이한테 수양대군이 관상을 봐달라 그래. 근데 이제 2번 관상을 봐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송강호가 이제 되게 이분은 왕이 될 상이다 막 해가지고 왕이 될 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정재가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단종을 축출했던 때였단 말이야. 다 자네 이상하구만. 난 이미 왕인데 왕이 될 상이라니. 하하하하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송강호 엄청 막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 자,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으로 갈 때쯤에 한명회가 자기도 관상을 봐달라 그래요. 응? 자기 관상도 좀 봐달라 그래. 근데 이 관상쟁이 송강호는 한명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네는 목이 잘려 죽일 상이군. 목이 잘려 죽는다? 엄청 끔찍하지 않아요? 그쵸? 자네는 목이 잘려 죽을 상이군 이라고 얘기했는데, 영화 마지막에 크레딧 영상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 아니야. 그냥 일부 부속적인 얘기니까 이게 주된 내용 아니에요. 스포 아닙니다. 역사에 스포가 어딨어. 대체 다 죽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송강호 관상쟁이가 먼저 죽어. 한명회보다. 그래서 이 관상쟁이의 무덤 앞에서 한명회가 깨깨깨깨 웃으면서 자네가 틀렸어. 나는 목이 잘리지 않았지. 자네는 이미 무덤 속에 있는데 말이야. 자네가 틀렸어. 난 목이 잘려 죽지 않았어 하면서 탕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아? 한명회가 왜 목이 잘려 죽는다는 그런 관상을 봤는지? 한명회는 실제로 목이 잘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떼돼서 돌아가셨어요. 떼돼서 죽었어. 근데 왜 목이 잘린다고 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사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종 때 이렇게 살림 세력들이 등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해야 되지만 정계에서는 훈구 세력들의 입지가 빡 하고 셌던 상태이기 때문에 살림 세력들의 입지는 그렇게 높지를 못했어. 그리고 훈구 세력들이 계속 어떻게 했겠어? 살림을 견제하죠. 그쵸? 자, 그런 상황이었었다. 자, 그러다가 대정태, 세문단세, 예성,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연, 중, 인, 명 까지 오늘 우리가 배워볼 파트예요. 오, 괜찮죠? 그쵸? 요 정도면은. 그래서 요렇게 배워볼 건데, 사화 본격적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서 6강과 7강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근데 이 사람 좀 이상하네요. 이 사람 왜 군이에요? 군은 왕자의 직위를 뜻해요. 왕자의 지위를 뜻한다. 근데 임금인데 왜 왕자예요? 왕위에서 끌어내려졌기 때문이야. 알겠죠?
왕위에서 끌어내려진 이 군이라고 하는 묘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 임금에는요, 뭐가 붙는다? 반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반정. 아시겠죠? 반점 아니고요. 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 원래 임금이었었는데 끌어내려지고 이 사람의 재위 기간에 다른 왕이 올라가게 된다. 반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자, 연산군은 이제 패도 정치를 일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도 정치는 무엇과 반대된다? 왕도 정치랑은 반대된다. 왕도 정치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의 수혜자는 백성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패도 정치는요, 백성은 정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산군 때 이렇게 패도 정치를 휘두르면서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나요. 사화라는 게 대체 뭐예요? 사화는 풀어 설명하면은 살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 정계에서 살림 세력이 대거 축출된 사건들을 우리가 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는 4가지의 사화만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화보다는 더 많은 사화들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4가지만 배워봅니다. 자, 중종 때도 마찬가지로 사화가 일어나게 되고 명종 때도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화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피곤하겠죠? 그래서 우리 잠깐 쉬고 그리고 사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사화부터 다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화가 뭐라 그랬죠? 살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 라고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로 이 4가지의 사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화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때 일어났었던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일어났었던 을사사화까지. 사실 이 사화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한 1시간은 좀 넘게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사화에 대한 디테일을 묻는 것보다는 뭐가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